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고 있다고 해요. 30% 이상의 독감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는 제한이 풀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싱가포르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독감 환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롱 이스트에 새로운 칠드런 스페셜 클리닉이 생겼다고 해요. 응탱퐁 제너럴 호스피털에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 16세까지 아이의 전용 클리닉입니다. 이제 서쪽에 사시는 분들은 KKH까지 가실 필요 없이 이 병원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으로 연속 12번째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국토청은 디지털 자원 원 맵을 이용해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무장애 지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해서 일단 부키메라 지역과 가든 스파이더 베이 지역을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리프트가 있는 커버드 링크웨이랑 경사로 보도, 횡단보도, 고가 교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요. 지도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 지도를 보면은 내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지도인 거예요. 향후 6개월 동안 200에서 300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의견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좀 더 개선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무장애 지도를 만드는 이유가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모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런 맵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싱가포르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싱가포르 왔을 때 버스를 이용할 때 휠체어를 타신 분이 계시면 버스 기사님이 항상 차를 세우고 그리고 휠체어 타신 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뚜껑을 연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다음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휠체어도 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도 굉장히 편하게 버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이나타운역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타신 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거기에 대기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준다는 뉴스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혹시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랩 싱가포르는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요. 승객과 운전자가 모두 쌍방이 동의했을 경우에 오디오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앱에다 도입한다고 합니다. 3월 21일부터 시험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렇게 녹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어적이나 어떤 신체적이나 성희롱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데이터가 암호화돼가지고 5일 동안 보관이 된다고 해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랩에서 이거를 이제 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아무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3월 25일 6시 탄종파가에 있는 샘에서 댄스 퍼포먼스가 있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가 지금 10개국이 아세안 국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핫라인 같은 게 있나 봐요. 국방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핫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비회원국 중에서 최초로 일본이 거기 핫라인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쁜 짓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군사동맹 핫라인에 일본이 들어와 있네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일본이 본인들의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나라라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네요. 방콕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스리마하포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세슘 137 튜브가 없어졌대요. 이 세슘 137 튜브에는 방사성 물질의 튜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고 라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튜브가 없어진 이유가 굉장히 좀 이상한 게 골동품 가게에 팔리기 위해서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여기 노출되면은 큰일 난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정말 누가 가게에 팔기 위해서 훔친 거라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뉴스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컷 쥐의 세포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아이를, 그러니까 수컷 쥐의 세포만으로 쥐 새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7마리 쥐를 탄생을 시켰어요. 이 얘기인 즉슨 미래에는 동성애자 남성 커플 혹은 심지어 한 명의 남성에 의해서도 생물학적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인간이 사용하려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과학적 기술만 고려한 게 아니라 윤리적 고려까지 통과하는데, 그걸 모두 감안했을 때 10년에서 15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런 게 자꾸 개발되는 게 맞는 건지 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 야생 코끼리한테 너무 가까이 가서 셀카를 찍다가 공격을 당해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 셀카 사고는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아이들한테 이 셀카의 위험성을 당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계 혼혈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코카서스 출신 노예였다는 새로운 결과가 밝혀졌다고 해요. 다빈치의 아버지가 노예였던 여성을 사랑했고 다빈치를 임신했고 그리고 그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소장농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건 아버지가 누구건 다빈치 그 자체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뭐 저의 개인 의견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